네,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진행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여현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결승전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올라오신 5개 팀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격려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축제 한마당 경쟁이지만 축제 한마당이라는 기분으로 또 선의의 경쟁도 펼치시고 또 좋은 추억도 안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순서를 잠깐 말씀 올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 후원을 담당해 주신 통일과 나눔 관계자분께서 격려 말씀 있으시고요. 곧바로 심사위원님들 소개 그리고 전체 사회자 소개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 경연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박수 한번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연대회는 10월 14일에 진행되었던 12개 팀 예선 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 팀들의 준결승, 결승 경연이 있겠습니다. 총 전국 37개 대학이 지원을 했고요. 44개 팀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약 150명의 지원자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오늘은 승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오늘 행사가 우리 통일부 후원 그리고 통일과 나눔 후원이고요. 공동 주체로 동아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그리고 국민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그리고 민주평통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공동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관들을 대표해서 우리 통일과 나눔 후원 측의 관계자분께 간단한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특히 학생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경연을 펼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통일에 관련된 주제로 토론이나 각종 행사들을 지원했었는데 할 때마다 많은 열기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 층들이 통일에 많이 무관심하다고 하는데 근데 항상 행사에 찾아보면 너무나 또 열정이 있고 통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큰 그림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열띤 경연 기대할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쪽 통일부 쪽에 벌써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통일부에서 하는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전이 있거든요. 제가 1999년도 수상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발표하고 또 경연하고 했던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저의 삶이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통일 쪽에 많이 또 이렇게 가게 될 수 있던 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공모전 또 하나의 또 공모잖아요. 공모고 토론대에서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일에 또 귀한 역군이 되실 수 있는 또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여기 심사위원분들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또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심사 또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5년에 그 국민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동안 2016년부터 한 8년 동안 한 400여 개 프로젝트를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일 공감대 사업, 통일 교육 사업, 연구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사업들, 그다음에 또 비공식적인 또 대북 사업들도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 많은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또 저희의 또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통일 토론대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좋은 경쟁, 좋은 심사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이 또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립통일교육원이고요. 대한민국 통일교육을 여기서 이곳에서 실시하고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등상이 그래서 통일부 장관상이고요. 전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일부를 또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뭐 대신해서 또 잘하라고 격려에 또 인사 하시려고 우리 김이원 사무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미래세대교육과 김이원 사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정말 열정과 그 노력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통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즐겁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모와 또 지성까지 겸비하셨고 당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셨는데 급작스럽게 통일도 당황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통일 담론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번창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자, 우리 많이 긴장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도 우리 심사위원님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네, 예, 누구신지 한 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장님부터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정원 산하입니다. 네, 그 옆에 순서대로 제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 그리고 인도주의 이런 또 인권 분야 또 최고 전문가 통일연구원의 이우태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회 대한민국에 학술 학회가 많은데요. 또 우수한 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가 있습니다. 한국평화연구학회 부회장님 주철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부하시다가 그린 데탕트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그린 데탕트 요즘 최고 전문가 통일연구원의 나영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많은 공부하시면 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위원회에 이사장님 대신해서 계시는 우리 박은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장님 옆자리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가요 통일교육 선도대학입니다. 국민대학교 조철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격려사 해주셨는데요.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님,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많은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옆자리 여성분들 또 더 비율을 맞추려고 심사위원 또 모셨습니다. 성균관대 김태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인권 또 법, 국제법 전문가이십니다. 그 옆자리 우리 고려대 우리 모준영 박사님이신데요. 한국지정학연구원의 연구위원님으로 계십니다. 네, 모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나와주셨네요. 김혜슬아 우리 정책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심사위원들 소개가 끝났고요. 그러면 오늘 전체 사회를 해주실 분 우리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희 사회자님이신데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기로 유명하시고 공정하게 또 오늘 또 잘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분만 더 소개시키고 이제 정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주최 기관 동아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네, 단장님 그리고 부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정성문 교수님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정은정 교수님 네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내빈 자격이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고로 공동 주최 기관 동아대, 국민대 등은 여기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공정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내빈석에 또 우리 기자단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우리 국민대 통일기자단과 통일부 또 소속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박수. 예. 네, 지금부터 제9회 대학생 통일 토론 준결승 경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개 팀이 5번의 경연을 이제 치르게 될 거고요. 디스코 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준결승 주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는 앞에 나와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다른 질의문답 마무리 발언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발언을 하시게 됩니다. 네, 디스코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의견 발표 시작합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해야 한다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 실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북 심리전입니다. 대북 심리전이란 무력 행위 없이 북한의 국민과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해 사상을 동요시키고 남한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나간 전략을 말합니다. 저희는 앞서 말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에 3가지 근거를 들어 이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유도하여 그들의 이념적인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북 심리전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의식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대북 심리전은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또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과 지배 엘리트들에게 그들의 체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촉발시켜 인권 개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와 같은 지도 측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대북 심리전을 지속한다면 북한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대북 심리전의 대내적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의 효과는 비단 북한 인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민간 대북 심리전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활성화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인권 개선 의식을 증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들은 대북 심리전을 위한 인력을 모집하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들이 국내외로 퍼져나가 일반 대중들과 NGO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북 지원이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북 지원의 확장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면 생명권, 생활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 또한 보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심리전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정권과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대북 심리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북한 주민에게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내건 유일한 협상 조건은 대북 확성기의 중단이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 체제에 금이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 증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수동적, 폐쇄적이었던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여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할 기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북 심리전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견 발표에 대해서 이제 만사평통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만사평통팀은 디스코팀에게 질문합니다. 네, 입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근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대북 심리전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역효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에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일련의 제작물을 열람하거나 반입할 때 최대 4형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심리전으로 인해서 배포되는 대북 전단이 오히려 정부의 억압과 통제로 주민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인권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효과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엘리트를 통한 변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트로부터의 변화 역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한은 엘리트가 조직에 충성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한마디로 베네핏이 확실합니다. 정치적인 신분 상승의 통로가 열려 있고 배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통제 장치 역시 확실합니다. 엘리트 조직인 군에 대해서도 국가 보위성의 상호 감시, 고발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어서 쿠데타를 완벽하게 억제하는 측면이죠. 자, 세 번째로는 가족을 인질로 삼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이러한 엘리트로의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디스코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디스코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주민의 인권 인식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이제 법률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한류 문화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제품에 대한 이제 억압을 지속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와 제품의 확대는, 그리고 그 확대는 이제 계속 지속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이 억압을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이 대북 심리전의 효과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지배 엘리트의 사회화가 어렵다, 이 엘리트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배 엘리트들이 충성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지만 대북 심리전은 정치 엘리트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체제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이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설령 체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신호에 대해서 정치 엘리트들은 충분히 교육과 지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분명 이 신호에 감응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네,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북전선과 같은 대북 심리전의 방법 자체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로 생활권의 예시를 드셨습니다. 물론 경계북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북한 전체 주민들의 인권 문제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전의 특성상 우리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의지를 관철시키는 군사적 전략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럼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대북 심리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북 심리전은 확산이 어려워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선 인근의 북한군들이 북한 전역에서 모이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의 이동으로 충분히 확산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대기만성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대기만성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쉬웠던 논거와 그리고 부족한 근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서 이념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심리전을 언급하면서 사상의 동요와 이념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다는 점에서 디스크팀은 체제 전복을 위한 어떤 목적 또는 그러한 수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념 변화를 촉발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이념과 인권은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념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논증으로 인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북 심리전을 이용해서 인권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무슨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자체의 인권도 증진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 국민들에 대한 인권을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이라던가 문화 인식을 위해서는 굳이 대북 심리전이라는 수단까지 갈 필요가 없죠. 국내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면 되지, 구태여 부작용과 위험, 다양한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두 번째 근거 자체가 대북 심리전을 위한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더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더 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과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코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해 주셨던 대북 심리전을 통한 북한 내 체제의 전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대북 심리전의 건설적 선전을 통해서 체제 내 인권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일부 체제의 변화를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념과 인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비약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식 인권을 통해서 일반적인 보편 인권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우리식 인권에서부터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했던 입론에서 세 번째인 외교 관계에 대해서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대북 심리전은 물론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권에 따라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며 외교 관계에서도 어떠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서 이는 충분히 지속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동아시아 인권 네트워크 같은 국제적인 공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일관된 기조 아래 유동적인 대북 심리전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선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사평통팀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으로 인해서 생활권이 위협받게 된다, 인권이 위협받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이 드리고자 하는 답변은 먼저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이전부터 북한은 남한과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탄압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산에 어떠한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확산에 저지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대북 심리전 자체가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대북 심리전은 체제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체제 변화의 일부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체제 위협을 통해서 이들이 국제적인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협상장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어떤 요구를 한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성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접근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내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하는데 대내적 효과를 얘기로 들 거면은 다른 것들도 더 많지 않은가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북 심리전의 효과가 단순히 북한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적인 효과 또한 있다는 것을 입증드리고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본 토론의 핵심은 단순히 대북 심리전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대북 심리전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질문팀의 질문은 대북 심리전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대북 심리전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계십니다. 저희 찬성 측은 지속적으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외교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탐구해 보며 보다 이 토론의 핵심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북 심리전의 다양한 가능성과 북한 인권 증진 가능성을 살펴보며 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팀 디스코팀의 발표 및 방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개성만점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시간은 3분입니다. 개성만점팀 찬성 측 의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북한 수뇌부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근거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담은 방송을 송출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대한민국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특히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인 알 권리를 전제합니다. 이때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가하는 인권 침해의 실상과 외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장 효과적 수단은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를 압박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과 2015년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한다면 북한 수뇌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셋째,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의식을 갖게 하여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국경을 통제하여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나라에게 외부 정보의 유입은 곧 내부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서독과 동독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국경을 통제하여 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동독에게 서독은 대동독 심리전을 전개하며 체제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독은 탈이념화된 사회 체제가 형성되었고 결국 체제 변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의 정권에 대한 저항 의식을 형성하여 북한 체제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한의 억압적 정치 체제는 북한 인권 문제의 근간이므로 내부적 저항에 의해 북한 체제가 민주화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북 심리전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상 의무이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수뇌부를 압박하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긍정적 협상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고취하여 북한 내부에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대북 심리전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통일시대팀 질문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시대팀은 개성만점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정권이 이를 안보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또 이 정권의 불안성을 증가시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 유린적 조처가 강화됩니다. 아까 반독 사상 문화 배급법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한국의 사상 및 문화의 자국 유입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동 사상 문화 배급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북 심리전의 목적인 북한의 내재적 변화는 오히려 북한 정권의 통치 체제를 강화시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적 모순을 낳을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강화 조치에 대한 대안 없이 무책임하게 이러한 대북 심리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성만점팀은 대북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불러일으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데이비스 또한 정치적인 안정 및 불안정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견지하는 일반적인 심리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 지도층 및 주민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는 전략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염두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가 붕괴할 시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난민화, 중국의 군사적 개입 등의 불확실성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위협에 빠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 심리전을 통해 이루려는 북한 체제 붕괴라는 목적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성만점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안보 문제로 인한 이제 북한 지도층의 변화로 인해 인권 유린 조치가 강화된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한 반동사상 문화를 단속해야 될 공권력이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군에 대한 식량 배급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군이 민가를 약탈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이미 군 지휘부에서 작전부대에 이르는 지휘체계가 거의 붕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지휘부에서 내리는 이런 반동사상 문화를 단속하는 명령이 제대로 통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안화와 달러, 라면 등 대북 심리전을 포함한 이제 대북 전단 사업 같은 것들에서 여러 가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물들을 첨부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극히 일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명권 문제 때문에 알 권리 보장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주권자의 저항의식을 키워줘야 되는 것 또한 역시 저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체제 변화에 따른 대북
대북 관계, 국제적 관계가 변화함으로써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가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 역시 국제사회의 간섭을 중국군이 완전히 무시한 채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의 전역이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인 시점에서 북한에 중국군이 그렇게 함부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대한민국 영토에 중국이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만사평통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사평통팀은 개성만점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논거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대북 심리전의 물리적인 한계입니다. 심리전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북 전단은요, 최대 살포 범위가 인근 접경 지역, DMZ 인근 접경 지역에만 한정됩니다. 더욱이 대북 확성기를 통한 방송 역시도 그 주변까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북한 엘리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설상 정보 유입이 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규 정보가 아닐 확률이 높으며 인지 부조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뇌부를 압박해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대북 심리전은 명백한 적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대북 심리전을 허용하였다고 한들 북한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오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국의 의도를 중시하는 북한 당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북 심리전은 결코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측이 공세적으로 심리전에 나설 경우에 북한 당국이 교류 협력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개성만점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제 대북 전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대북 전단 역시도 최근에 그 살포 기술이 확대되고 있어서 풍선에 이제 기폭 장치, 시한 기폭 장치를 담으로써 이제 평양 인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구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평양 인근 지역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는 극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 엘리트는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접근되는 정보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의 주요 입장은 북한의 엘리트층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대상은 북한 일반 주민들입니다. 엘리트들과 다르게 인권에서 가장 도외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문제의식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북한은 이것을 곧 체제 위협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로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을 무시할 것이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은 이를 굉장히 강력한 체제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DMZ 목함지뢰 사건에서 처음엔 본인들의 행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대북 심리전을 통해 결국에는 본인들의 소행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측면을 보았을 때 이것은 강력한 체제 위협에 따른 무조건적인 저자세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충분히 이런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상대로 한 이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개성만전팀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떤 사회입니까? 단순히 우리보다 못 사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2023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춤을 추다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는 이유만으로 임신 6개월의 여성을 공개 처형하는 곳,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는 생체 실험을 행하는 곳, 이렇듯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는 그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 개성만점은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3가지 이유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여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북 심리전은 당위성이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로 북한 수뇌부의 압박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도모하여 지금과는 다른 인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을 길러 사회 내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북 심리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상대 토론자의 질문에서 인권 유린적 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 알 권리를 설득력 있게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북한과의 대화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군 지휘에서 전체를 현재 통제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 인권 개선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알 권리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 역사적으로 압박을 통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점 등을 다시금 역설하며 대북 심리전의 효과와 가능성을 강조하고 질문팀이 제기한 문제가 문제 상황이 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북한 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침묵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북 심리전은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자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우리는 대북 심리전을 반드시 전개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개성만점의 마지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성만점팀 발표 및 방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팀 대기만성팀 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 탈북자, 인도적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대북 심리전은 크게 전단과 물품 살포, 확성기, 라디오 등으로 구분됨을 밝힙니다. 올해 1월 국방부가 확성기, 장비 점검을 지시하고 인권 단체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면서 대북 심리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본 흐름에 맞추어 다음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 심리전 허용을 찬성합니다. 첫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 심리전은 법적 정당성, 유연성, 실효성을 갖추었습니다. 지난 7월 통일부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북 심리전을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24조가 무력화되어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합법적 시행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함을 보아 대북 심리전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북 심리전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제고를 위해서 사전 신고와 관리 제도를 유연하게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경제적 혜택을 통해 우려되는 접경 지역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 심리전의 허용은 북한 인권 민간 단체들의 행동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실효적 인권 증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본권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북한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고 통일부는 설명합니다.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공급처의 기능을 담당하고 객관적인 소식을 전달하여 자신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은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또한 날씨 정보를 비롯한 문화와 자유, 인권 가치 등의 정보들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동시에 실제 삶에 도움이 되어 자유권, 생명권의 실질적 증진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KBS 한민족 방송이 탈북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전략적 협상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선 인권 침해 주체인 북한 정부를 협상장에 필히 불러내야만 합니다. 대북 심리전은 이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015년 북한은 목함질의 도발을 계기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였고 북한은 방송 중단을 위해 이례적으로 먼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역대 5개의 남북 합의서가 상호 비방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의미합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대북 협상에서의 인권 담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협의가 요구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인 만큼 대북 심리전은 인권 증진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근거와 명분, 효과성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디스쿠 팀의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디스쿠 팀은 대기만성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북 심리전은 중간에 중단과 시행이 반복되어 왔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책적 기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북 심리전은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불안정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이 대북 심리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물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 대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근거에서 그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기본권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북 심리전으로 인한 반발로 인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핵 문제가 있습니다. 핵 문제로 인해서 군비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복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서 북한 내 생명권이나 생활권 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만성팀 2분입니다. 네, 대기만성팀, 디스쿠팀의 질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북 심리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점과 함께 정부의 일관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을 항상 24시간 365일 내내 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 찬성 측에 반대가 되는 것이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금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꼭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대북 심리전의 확성기, 전단,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은 북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인지의 변화를 줬고, 그러한 행동이 탈북과 기순의 증가, 그리고 그 탈북한 사람과 기순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북 심리전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하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것이 꼭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로 물리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십 년간 대북 심리전을 진행해 오면서 북한의 물리적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명 또는 재산적 피해가 나타난 사례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북 심리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는 대북 심리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과 같은 강력한 무력 도발을 하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대북 심리전을 꺼내들었고, 그 대북 심리전이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나와 평화 협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서 이루어졌죠. 만약에 디스쿠팀이 질문하신 의도가 맞으려면 그 사례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북 심리전을 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 그것이 중단되거나 평화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데, 과거의 수십 년간의 사례는 그것과 정반대되었다는 점에서 질문에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우선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 자체를 찬성 입론에서 따로 연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문제를 더 증가시킨다거나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통일시대팀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시대팀 대기만성팀에게 질문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가 재개된다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여기서 언급한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은 국가안보 위협과 제3자에 대한 영향입니다. 즉, 이는 대북 전단 살포로 발생하는 접경지역 위험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기만성팀은 대북 심리전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은커녕 우리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만성팀은 어떠한 정보 제공이,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심리전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이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조직적으로 형성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북한의 미크로부터 그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서는 시민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정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들고, 또한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불시 거리를 검문하거나 가택을 급습하거나 사상적으로 대응하는 듯 북한의 체제는 굉장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 심리전의 실효정을 설명하지 못한 채 대북 심리전의 압박을 통한 협상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대기만성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에 따른 무력 도발의 위협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헌재 판결문을 보면 실제로 안전과 또 대북 심리전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고 그 보장과 대북 심리전은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위헌 헌재 판결문에서 재판관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아도 제도 등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실효성에 관해서도 단순히 이것이 정보 제공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안전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심리전을 통해서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파급 효과 또한 인권 증진에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권위에 놀랄 정도로 취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도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간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요. 대북 심리전이 바로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심리전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강한 불만을 형성할 수 없다, 시민사회나 여론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반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여정의 담화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가 선제 타격을 거론하였을 때 김여정은 처음에는 굉장히 비속어까지 섞어가면서 굉장히 그러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다음 담화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몸이 건조한 말투로 그러한 담화가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사례가 바로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북한 정권 역시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대기만성팀 마무리 발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만성팀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기반성팀 입론 질의 때는 미시적으로 심리전이 필요한 이유들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 허용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합니다. 밀그램의 실험에 의거하면 북한 주민은 오랜 기간 이어진 독재 정권 하에서 정권에 복종하며 본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도 본 이유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인지하더라도 자극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증진에 있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직시하게 해주는 순간 복종 비율은 급감합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심리전의 자극 하나하나가 단순히 하나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의를 넘어서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북한 북한군 간부와 병사들이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독재 정권에 대한 환멸과 반감,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 민주화, 자유, 심지어 행복이 무엇인지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 인터뷰를 통해서도 실효성이 입증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성 측 근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북 심리전은 정당성, 유연성, 실효성을 갖추었습니다. 둘째,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기본권 증진에 기여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의 전략 협상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분과 효과성을 모두 갖춘 심리전에도 이 순간 침해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 심리전 허용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인 북한 인권 증진에 힘쓰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만성팀의 발표 및 방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만사평통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사평통팀의 입론을 맡은 전현수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대북 심리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인권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의 의식이 향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행동이 변화해야 하고,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의 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하면 대북 심리전은 두 가지 전제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역효과를 양산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자, 첫째, 대북 심리전은 북한 인권 증진에 있어서 연관성이 약하고 그로 인해서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북 방송은 비무장지대 인근 약 5km, 대북 전단은 10km 이상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우며 접경지 주민이 이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민 상호 감시 체계나 조직적인 세뇌,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서 효과를 확실하게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심리전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의 전달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 증진의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대북 심리전은 명백한 적대 행위로 인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권 개선 조치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2014년 북한의 대북전단 총격 격추, 2015년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 이러한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북한 당국이 대북 전단이나 대북 방송과 같은 심리전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남한의 체제 전복 시도로 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의도를 중시하는 북한 당국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대북 심리전은 결코 인권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대북 심리전은 오히려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역효과를 양상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었다시피 이 2020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은 찬성이 아니고 반대의 근거로 좀 더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등에서 생산된 제작물을 열람하거나 반입할 경우 최대 사형에 이르기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실제로 이를 어긴 군관과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민간인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보도 역시 전달된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심리전을 체제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강경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고, 전단이나 USB, CD와 같은 제작물을 습득한 자에게 혹독한 처벌을 가하는 방식으로 그 화살이 북한 주민을 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유의미하게 이바지하지 못하고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대북 심리전은 비합리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개성만점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개성만전팀이 만사평통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재가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북 심리전으로 인해 접경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에 따르면 대북 심리전과 북한의 도발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북 심리전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 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북 심리전 금지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되는 등 필연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수단이며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입니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북 심리전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에 대한 불확실한 침해보다 특별한 가치를 지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실한 침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관성이 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리로 대북 심리전을 반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전달이 어렵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성만점팀에서 저희 측에게 대북
심리전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접경지역 주민 안전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북 심리전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의 안전은 확실히 더 위험해진다는 것은 개성만전팀 역시 동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정보의 유입이 중요하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 대한 확실한 침해가 처벌받을 확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대북 심리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점은 정확히 반대되는 지점입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라든지 아니면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의 이제 주민들을 감시하는 체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리고 북한에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런 대북 전단을 날리고 시민들이 그걸 습득한다고 해도 아래로부터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저희가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제 처벌받을 우려를 저희가 더 크게 나타낸 것이고요. 세 번째로 기술적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인 한계는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북한의 산지 지형을 봤을 때 전단을 날린다고 해도 이제 산이나 나무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주도로 이어진 대북 전단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개발 중인 풍선으로도 최대 살포 범위가 황해도, 강원도, 개성에만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양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북한까지도 가지 못하고 남한 접경 지역이나 공해상에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개성만점팀의 질문은 조금 사실과 다른 점을 질문하신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디스쿠팀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디스쿠팀 만사형통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 길버트의 출처 경계의 실패 이론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대북 심리전을 통한 정보 제공과 같은 행위로 인해서 심리적 자극의 영향력에서 북한 주민들은 벗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서 체제와 다른 인권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촉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사형통팀에서는 본 입론에서 두 번째, 당국이 적대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북 심리전에 대해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 파괴적인 선전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파괴적인 선전보다 건설적인 선전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인권에 대해 알리는 건설적인 선전 방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며, 그것은 결국 민간 대북 선전이 주로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선전의 특성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이지 대북 심리전 자체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거에서 실효성이 약하다 하면서 접경 지역에 대해서 대북 전단이 미치는 범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군사 분계선 인근에 있는 주둔하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디스쿠 팀에게 저희 만사평통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통해서 이제 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체제와 다른 인권 인식이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심리전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심리전이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의 효과를 발휘했던 경우를 되짚어 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동서 분단이 돼 있던 동독의 사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를 봤던 동독은 북한과 1대1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동독에는 이제 노이에스 프롬이라고 하는 서독 연방군 심리전단의 포섭 대상이었던 지하 민주화 조직 같은 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은 동독에서 교회 보호 아래 이제 슈타지의 탄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그러한 기초적인 기반조차 형식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이 5호 담당제, 인민반, 조직 생활 등으로 인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위성이나 보안성에 보고되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 과연 어떻게 국민들이 그런 정보를 하나 습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권 개선의 변화로 이어지고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는지 저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민간 대북 전단의 문제이지 심리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거 사례까지 되짚어 보았을 때 우리 군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을 진행했을 때 그 양상은 어땠습니까? 그때 북한이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화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미묘한 방식으로 심리전을 수행해도 북한은 방해 전파를 쏘고 뭐 어떨 때는 대포를 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전단뿐만 아니라 심리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서 그런 심리전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사평통팀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보충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론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전은 전달 수단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북한 거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정보가 전달되었다 한들 장기간 지속된 사상교육과 높은 수위의 처벌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 논제의 허용 대상이 되는 대북 심리전은 법률로 금지되었던 대북 방송, 대북 전단 등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세적이고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성격을 지녔기에 오히려 북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체제의 폐쇄성을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15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이를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심리전은 인권 증진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카드입니다. 이 지점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을 하나 인용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처음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대북 심리전을 허용하였다고 한들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되려 수뇌부가 이를 체제 위협으로 오인하여 체제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진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정부의 정책, 더군다나 이것이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대북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 개선, 나아가 인권 증진으로 이어질지는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따라서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법률로 금지되거나 폐지된 대북 심리전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사평통팀 발표 및 방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팀 통일시대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팀의 입론을 맡은 손효원입니다. 저희 팀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대북 전단 살포를 통한 대북 심리전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북 심리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은 살포 방식과 북한의 상간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최대 살포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대북 전단이 성공적으로 도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 사회의 통제 구조상 습득 및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의 반발로 북한의 대응 사격이 민가 적경지에 떨어지는 등 적경지 주민의 안정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의 지역 한정성과 적경지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였을 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대북 심리전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상호 의존성을 낮춰 근본적인 인권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은 남북의 상호 의존 관계 하에 가능합니다. 국제 정치학자 로버트 코에인과 조지프 나이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감성을 높이고 취약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남북 관계에 적용해 보면 민감성은 북한이 한국에 영향을 받는 정도이고 취약성은 한국의 행위로 인해 북한 정권의 존립의 위험을 받는 정도입니다. 대북 심리전은 군사, 경제, 정치적 수단을 통한 선전 사용이라는 그 특성상 그 내용이 건설적이더라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여 취약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심리전을 반발을 담은 12일 조치로 경제 협력을 단절하여 민감성이 낮아졌고 그 결과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여 한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북 심리전은 안보화 이론에 의해 북한이 자국민 억압을 강화하는 비상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에 따라 북한은 대북 심리전이라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인권을 억압하는 비상 조치를 정당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한국의 사상 및 문화의 자국 유입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소년 교양 보호법, 평양 언어 보호법이라는 3대 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북 심리전의 목적인 북한의 내재적 변화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결과적 모순을 낳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북 심리전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며 북한과의 상호 의존성을 낮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대북 심리전은 안보와 이론에 따라 북한 인권을 억압하는 긴급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결과적 모순을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논거를 바탕으로 대북 심리전이 근본적인 인권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대기만성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대기만성팀 통일시대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상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앞서 토론 과정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전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현재 평양 지역에서도 이러한 전단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고요. 확성기, 인근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 인근 지역이 30km나 됩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미 전단과 확성기 등 대북 심리전의 영향을 받아서 탈북을 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다수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국민 억압을 강화하는 비상식 조치를 정당화시킬 것이라 하셨는데 현재도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존재함에도 장마당에서 이 암암리에 남한 드라마나 남한과 관련된 문화 같은 게 굉장히 유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통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대북 심리전을 진행하여서 북한이 이러한 비상식 조치를 하는 것이 어찌하여 비상식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비상식 조치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이 대북 심리전을 실시해서 북한이 이러한 통제를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네, 질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낮아진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전에 정보 전달의 능력이 있고 또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되었고 또한 통일부 전 장관은 체제 존속의 위협을 강하는 비대칭 전력 자산이 심리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를 뛰어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 동시에 그렇다면 이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인권 증진 개선 대안이 무엇인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대팀에서 대기만성팀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만성팀에서는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술의 개발과 또한 탈북을 한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러한 대북 심리전이 정말로 북한에 대해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북 심리전은 선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북 심리전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는 전쟁 중에서 대부분의 인도적인 선전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경우가 잘 보여주는데요. 미군의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핵폭격하기 전에 핵폭탄이 떨어질 것이니 대피하라는 인도적인 선전을 보냈으나 적국의 선전이라는 이유로 반감이 받아들여졌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탈북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북 심리전의 조치가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생존자 편향의 오류를 통해서 반박이 가능합니다. 탈북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북한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서의 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일정 정도의 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은 해당 북한 체제에 대해 순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북 심리전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첨언을 몇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북 효과전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북한 정권에게 어떤 정권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담보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대북 심리전이 북한에 닿더라도 그것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원인이 되겠지요. 하지만 외부 정보에 대한 북한의 어떤 불시거리 검문이나 가태급습, 사상적 대응에 따른 어떤 북한의 통치 체제의 강화에 따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반동사상 문화 법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이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만일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는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어 한국 드라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개성만점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개성만점팀 통일시대팀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거리가 가깝게 한정된다는 점을
주셨는데요. 가까운 접경 지역에 군인이 많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북한 군인이 탈북하는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 대북 심리전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군인이 탈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북 심리전이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대내에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음으로 근본적 접근의 상황이 차단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껏 DMZ 목함질의 사건과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사건들의 과정에서 입장 변화를 취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의 소리라고 하는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심리전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북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근본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또 반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연관성이 약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통일시대 측의 주장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금지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시대 측에서도 증명해 주셨듯이 대북심리전의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허용하지 않는 것, 즉 금지하는 것은 이미 우리 헌재 측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소지입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시대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일시대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전이 있어도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북한의 인권이 해결되지 못한 사실은 현재까지 남한이나 어떤 국제 레짐에 북한에 대한 상호 의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일반적인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대북 심리전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북한에 대한 정권의 취약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이 오히려 훨씬 더 이런 대화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대북 심리전을 찬성하는 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가 포용적이라는 그런 건설적인 내용이 담고 있더라도 대북 심리전은 군사, 경제적, 정치적 수단이라는 선전이라는 사용의 특성상 북한 체제를 위협하여 취약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 협력,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북 심리전이 실효성이 있던 사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북 심리전은 선전이라는 본질이 여론 선동에 있다는 점에서 1인 독재 체제인 북한 정부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북한 인권 증진과 멀어진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대북 심리전은 군사, 정치, 경제적 수단을 통한 선전 사용이라는 특성상 그 내용이 건설적이고 북한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근방의 군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북한 체제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욱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무리 발언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통일시대팀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통일시대팀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대북 심리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대북 심리전의 효용성을 지적했습니다. 전단을 통한 대북 심리전은 살포 범위의 한계로 인해 북한 내 도달이 어려우며 도달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단속으로 인해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코해인과 나이의 상호 의존성과 이에 기반한 경제 협력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북 심리전은 그 군사 작전적 특성상 취약성을 높임에 따라 북한이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경제 협력도 단절시키는 명분으로 쓰인다는 점을 해당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화 이론에 따라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북한의 3대 악법의 제정이라는 예시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대기만성팀에서는 대북 심리전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이라는 선전의 특성 그리고 생존자 편향의 오류로 인한 정보 오용의 가능성을 통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성만전팀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적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북 심리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취약성을 건들 수 있다는 점 또한 북한 정권 자체가 1인 독재 체제로 인해서 반발을 초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저희는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존경하는 참가자분들과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 대북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점부터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히려 한국과의 교류를 끊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기시하게 이르렀습니다.
과연 대북 심리전이 정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결승 경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신 팀들이 모두 사실상 준결승 팀들이었고요. 이제 결승전 두 팀 이제 호명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실 팀을 발표해 주실 분은 아까 인사는 드렸지만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상임이사님으로 계시는 지금 이사장님 대행입니다. 박은주 박사님,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도 어떤 팀이 올라갈지 긴장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재단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결선 진출할 첫 번째 팀은요, 대기만성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결선 진출하시는 두 번째 팀은요, 만사평통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제9회 대학생 통일 토론 경연대회 결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각 팀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론, 네, 대기만성 팀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껏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독립적으로 취급해 왔지만 실효적인 결과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두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선후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한 영역의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해결 역시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하는 식량난 문제는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핵 보유로 인해 시작된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서 비롯됩니다. 즉, 북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독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식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국정원 발표 결과 북한 아사자는 예년 대비 3배, 자살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22년도 조사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한 해에만 약 7,6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엔 식량 기획이 북한 아사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비용을 축소한다면 식량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함을 입증합니다. 또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논의한다면 핵무기 감축, 핵시설 폐기 등에 따라 한국 측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 역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권과 안보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유명한 격언처럼 우리는 성공적인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들을 진단해야만 합니다. 과거 냉전 구도를 성공적으로 봉합시킨 헬싱키 협약의 특징 역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안보 보장과 인권 문제 해결을 연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보다 핵 강국인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의 협상조차 인권은 중요 의제로 올라와 안보와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협상 카드였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역시 헬싱키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남북도 대북 안보와 인권 문제를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 탄압과 핵무기 개발이 북한의 체제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은 두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동일함을 의미하며 이는 연계를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임을 입증합니다. 실제로 전 북한인권대사인 이정훈 교수와 현 북한인권대사인 이신화 교수 모두 두 문제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장기적 측면에서 일관된 기조를 바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은 정권 성향에 따라 좌우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진보 정권은 비핵화를 핑계로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하며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은커녕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와 정책이 일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 진영이 동의하는 초당적 쟁점인 비핵화 협상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하고 연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변화에도 일관된 기조를 견지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대북 교섭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의 일관된 기조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높임과 동시에 국제외교적 협력과 민간 단체 활성화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인권 문제와 핵 문제 간의 연계는 문제의 성질상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그 실효성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일관된 기조를 견지하게 하여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두 문제의 연계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측 입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사평통팀의 입론을 맡은 전현수입니다. 저희 팀은 다음에 3가지 근거를 통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하고 인권 문제를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북핵과 북한 인권의 연계 전략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북한은 타국의 인권 문제 개입에 대해서 체제 전복 시도로 해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인권 문제는 합의점을 새로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합의의 범위를 줄이는 일이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타협이 어려운 북핵 문제와 결합돼서 연계되게 된다면 북한의 부담만을 가중하게 되는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문제의 연계는 북한이 내주는 것에 비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 또는 협조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연계는 인권의 수단화, 그에 따른 정책 지속성과 진정성의 훼손이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문제의 연계는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자 하는 본래의 선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북한 인권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이 어려워지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역시 폄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환 교수에 따르면 두 문제의 연계는 북한이 핵 문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강도 높게 인권 압박을 가하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수단으로만 소모될 뿐이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인권 문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하며 북핵 문제 등 정치 문제와 분리되어 별개로 다뤄졌을 때 해결을 기대하기 쉬워진다는 점에서 연계 전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권 문제가 협상 전략의 일환이 되고 비핵화 압박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는 인권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버리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합니다. 북한 당국은 인권 개선 요구를 체제 전복 시도로 곡해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인권 문제가 정치와 연관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진정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인권 문제는 최대한 비정치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한미일의 북한 인권법에는 강력 반발했던 북한이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인권 대화 또는 기술 협력에는 응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숨에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개별적이고 단계적이면서 장기적이고 비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분리되어서 비정치화 되어야 하며 분리되었을 때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 인권 문제가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다자 외교나 민간 부문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비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의 가능성이라도 그 실마리라도 풀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사평통팀의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차 질의는 우선 반대측에게 질문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네, 교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해서 협의를 시행한 전적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연계한 전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계에 대한 언급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권과 안보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반발하고 강력한 수준으로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지점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연계해서 시행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근거로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로드맵을 제시하십니까? 네, 순차적으로 저희 입론에 근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향성과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론에서 또 밝혔다시피 두 문제는 그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책이 동일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의견에서 갈등이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점은 결국 북한의 체제를 오히려 이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북한이 언급하는 그 답 역시 이걸 했다가 오히려 북한이 망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보면 어떡하냐라는 식의 대가였습니다. 네, 이것은 잠시만요. 네, 그 이제 정책 도입에 대한 당위는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문 드렸던 것은 그 로드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입론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아사자가 3배가 늘었고 자살자가 40%가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많은 이 실정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협조하지 않으면 인권 문제도 전혀 다루지 못하는 것 아닌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둘 다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그 대표적인 제재는 그 북한이 핵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식의 대가를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충돌하는 지점은 대북 제재를 먼저 풀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핵의 비핵화를 먼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순차성의 문제였거든요. 저희는 그 점에서 이 순차성의 체제에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인도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는 건 북한한테 경제적 이득이 되고 그 경제적 이득은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검토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로드맵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북핵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강경하게 반응한다면 현 시점에서의 인권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북핵과 연기해서 인권 협상도 중단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저희가 비핵화와 그러니까 핵과 인권을 연계하자라고 해서 다른 인권 문제 해결 방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죠. 그 방법을 병행함과 동시에 핵도 인권 문제와 함께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혹은 저희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인권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교착 상태에 있을 때도 민간 단체들을 통한 인권 개선 방법은 함께 이루어지고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자는 그 주장은 결국엔 인권과 북핵 문제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저희의 논리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 단체를 통해서는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권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찬성팀에게 질문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기만성팀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근거에서 이제 분리해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껏 연계가 아닌 비연계 방식을 택했을 때 인권이나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된 것이 과연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측은 합의점을 오히려 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두 문제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통해서 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두 문제 해결 과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귀결되기 때문인데요. 북한은 체제 보장으로 간다는 것이고 이는 두 문제의 독립적 해결을 시도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의 쟁점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연계를 통한 해결이 필수 불가결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부정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고요. 또한 모든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두 문제를 모두 목적으로 여기고자 하지 수단으로는 절대 여기고자 하지 않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첨언을 조금 하자면 그 연계 방식에 있어서 반대 측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입론에서 비핵화를
하는 방향을 보이면 인권 압박을 줄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연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핵화 협상의 자리에서 이러한 인권 문제를 같이 공식으로 다루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측이 이제 민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과 북한을 별개로 보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저희 측은 이 민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연계 방식을 택한다고 해서 민간을 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일부 내부 행정 자료를 보면 지금 정부 차원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1년에 민간 차원에서 단 26억 원이 지원됐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연계를 하게 되면 이런 경향이 당연히 더 심해지고 이제 비핵화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아예 북한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을 더 강화시킨다면 결국 북한 인민들의 기본적 이제 의식주적 자유가 침해된다는 그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듣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핵협상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북한이 애초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헬싱키 프로세스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네,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헬싱키 프로세스의 결말이 뭐냐는 것입니다. 동구권의 붕괴였습니다. 북한에도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외교 학자들이 있을 것이고 김정은도 합리적 사고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헬싱키 프로세스의 결과로 그 많았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사실을 보았을 때 과연 북한이 이것을 체제 전복 의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도와주겠다, 협력하겠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어떻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순차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동구권의 몰락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과 북한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체제에서. 그리고 북한은 그 주민들의 반발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아예 붕괴의 원인 또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실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북 제재와 인권을 하나의 협상에서 동시적으로 연계하여서 두 개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체결하기보다 두 문제의 순차적 해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른 하나의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의 협상에서 두 개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찬성팀 반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찬성팀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의 불가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계는 반대 측에서 현재 지금 해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만 하고 계시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외면하고 계신 점이 아쉽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연계 없이 이렇게 낸 결과가 무엇인지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본질적인 연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미국의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보면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없이는 비핵화와 제재 완화 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핵 협상은 필연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나 강화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를 보면 결국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이 없이 연계를 끊어내고 불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입론에서 비핵화가 압박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순간 정치적 도구로 전락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기적이고 비정치적으로 국회가 분리되어서 비정치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희 팀은 현재 상황이 더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권이 바뀌음에 따라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진보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을 기피하는 이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상황이 더욱 정치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연계라고 함을 저희가 정의하는 과정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상충관계 또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을 두 문제의 공통된 목적 또는 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이 두 문제를 둘 다 싫어하기 때문에 더 싫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권을 수단화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인권을 수단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핵 두 모두 문제를 목적 삼고 그 문제에 연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저희의 문제 해결 방법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북한이 더 싫어한다라는 것은 대북 제재,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북 제재의 완화 조치에서 경제적인 혜택이 발생하고 그러한 경제적 혜택이 북한에게 인권 문제의 증진으로서 또는 그것의 방법으로서 연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자 충분한 현실적 사례를 근거로 한 아까 말씀드린 헬싱키의 사례, 그 다음에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론에서 헬싱키가 지금의 동구권 사회를 봤을 때 뭐 체제의 전복을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북한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권의 꼴찌 국가로 추락한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북한은 그 체제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별적인 조치를 취해왔지만 그 개별적인 조치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측 반론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입론과 질의응답에서 계속해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너지 효과, 한마디로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결합되어서 낼 수 있는 효과인 것이죠. 핵 문제에도 비핵화에 대해서 강경하게 북한이 반대하고 있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만 하더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둘을 결합해서 연계한다? 오히려 더욱 현실성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략만 도출되게 되겠지요. 두 번째로 입론과 첫 번째 근거 그리고 반론에서 말씀해 주신 게 불가분성입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은 점은 저희 반대 측이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 핵과 인권 문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과 반대 모두 이러한 전제에는 동의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저희 반대 측은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한국 정부가 연계 접근법으로 시행 혹은 전과를 거둔 적이 전무하고, 둘째, 언급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반대로 인해서 현실성과 실현성이 절대 담보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관성, 비일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계에 봉착했을 때 다른 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 일관성이 해쳐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론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질로 들어가 봅시다. 핵과 인권 문제, 북한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드입니다. 두 채찍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을 때 그렇다면 과연 당근은 무엇입니까?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물론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매우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북한 인권을 같이 연계해서 시도했을 때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인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의제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첨언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를 분리해서 진행했을 때 효과를 본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 지난 2021년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례 없는 방대한 국내 데이터를 포함한 보고서였습니다. 북한은 핵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비정치적이라고 여겨질 경우 자신들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역시 인권 문제이며 이제 핵 문제와 무관하게 전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북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 이어졌을 때 비핵화 협상 전혀 진전된 바 없었고 오히려 남북의 긴장이 조금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이제 분리해서 그나마 접근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가족의 권리와 북한 인민들의 가족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네, 또한 저희는 민간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로도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핵 문제도 단독적으로 제기하고 연계까지 한다면 중립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반대 측 총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오늘 두 가지를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우선 인권 문제와 핵 문제를 왜 묶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했습니다. 또 정부가 핵과 인권이란 두 민감한 카드를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았을 때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실현 가능성도 입증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께서는 핵과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논의만을 반복할 뿐
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하지 않고 접근했을 때의 기대 효과, 그리고 연계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논증하지 못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헬싱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헬싱키 프로세스 그 당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조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반대측이 대전제, 즉 인권과 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는 동감하나 두 영역은 북한 체제의 내구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정치, 군사, 안보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 인권은 대북 협상에서 항상 사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하게 되면 북한의 불협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북 인권 정책의 일관적인 접근을 해칩니다. 즉 핵과 인권을 연계했을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효과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반면 부정적 효과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명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핵과 인권을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했을 때도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연계하자는 것은 그저 인권을 방치하자는 말과 동음이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과감히 정책의 방향키를 선회해야 합니다. 인권 의제가 계속하여 후순위를 떠밀리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 핵 문제와 인권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되 인권 문제는 다른 영역에서 다뤄줘야 함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찬성팀 총론 듣겠습니다. 네, 찬성 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기만성팀의 기조연설과 질의 내용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 둘째, 두 문제의 연계 가능성. 셋째, 두 문제를 연계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가 여부. 그 쟁점이 세 가지였습니다. 저희 측은 이유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두 문제의 해결의 귀결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아 또한 핵 투자금으로 북한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인권의 불연가분 속에서 인권과 핵 문제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러한 본질적인 연계성을 과소평가하시며 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단순히 분리가 필요하다고만 표하신 점이 아쉬웠습니다. 두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과거의 헬싱키 협약과 독일의 동방 정책을 보아 오히려 안보와 인권의 연계가 실효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께서는 연계 사례가 존재함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시며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엔과 한국 모두 국내외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계의 강조를 주장하시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분리의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단편적이었다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연계 없이 실질 효과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도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찬성 측 주장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핵 문제와 인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연계되어 있기에 해결 역시 연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과 안보 연계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효성은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관된 기조를 바탕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이유는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의 진전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이었던 과거의 연계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수행해야 할 시기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문제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찬성 측 결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제9회 대학생 통일 토론 경연대회 결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팀장님들. 그동안 팀을 이끌어 가시면서 노고가 많으셨고요. 남다른 리더십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팀장님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성만점 팀 팀장인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학기 중 혹은 뭐 군대에 있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약간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준 저희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치 있었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스코 팀장 손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그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 대회 결선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 대회를 처음 나올 때 기대했던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대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쓰는 병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처음에 궁금하면서 이걸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었냐라고 하면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저희가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는 어떤 방향 속으로 갈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정책적 효과성에 좀 더 부합하는지를 좀 고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제가 저희 팀원들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또 팀장으로서 제가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열심히 잘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 팀장 권수민입니다. 네, 저희 팀은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은 부산에서 올라온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토론하면서 사투리가 티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즐겁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물론 지방에서 이게 서울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았고 왜냐면 새벽에 또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추억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런 세세한 배려 덕분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한 학생분들도 그렇고 통일이라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서든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이 통일 토론 모의 경연 대회에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또 이야기를 또 꼽힐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이 그런 제가 이 토론 대회를 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주고 또 잘 따라와 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만성팀의 팀장 이현재라고 합니다. 네, 우선 너무 좋은 토론대회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주제도 되게 시의성 있는 주제로 4가지나 가져와서 토론을 해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사실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말을 뱉음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도 있었고 동시에 심사위원 분들께서도 사실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심사위원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을 할 때 눈을 마주쳐 주시는 부분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이렇게 책도 만들어 주시고 안내판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 대회 너무 따뜻한 대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팀원들도 짬내서 회의해주고 또 새벽마다 회의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사평통팀의 팀장 전현수입니다. 네,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정된 시기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한마디로 대학생 토론대회는 정말 이 대학생 시절에만 이 20대 청춘에만 즐길 수 있는 기회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최 측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심사위원분들, 함께해주신 팀원분들, 그리고 같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시던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려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개성 만점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장려상 개성 만점팀 위 학생들은 제9회 전국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 협의회 회장 최계락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수상팀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디스코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 김형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상팀 상금패도 받아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통일시대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통일교육센터장 이혜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통일 시대.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최우수상 만사평통팀 위 학생들은 제9회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4일 통일부 장관 김영호 축하드립니다.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대기만성팀 위 학생들은 제9회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4일 국립통일교육원장 이임배 축하드립니다. 대기!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는 그 결승경 참관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통일 토론대 보니까 사실은 이 꺼져가는 통일의 불씨가 다시 2023년 11월 현재 다시 한번 피어나는 것 같고, 사실 통일부가 그동안 청소년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있었지만 국민대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9회째 통일 토론대회를 갖다 운영해 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광고 하나 잠깐만 하면 올해 연말부터 곧 공개가 들어갈 겁니다. 아주 큰 규모의 정부가 직접 하는 토론 배틀 대회가 곧 예고가 될 거고요. 내년 1월 달에 본선 예정으로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상금은 조금 더 큽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우승자들한테 해외여행 기회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트입니다. 오늘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북한 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대회를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셨을지 짐작이 되고, 이 주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또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주제들이라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각도 있고 이러한 해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많이 배운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하무진 과장님께서 앞으로 통일부에서도 여러 토론대회가 열릴 것이고, 또 다른 주최 기관에서도 이런 통일 토론대회가 열릴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하나의 팁을 조금 제가 드리자면, 우리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리고자 해요. 두 번째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북한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시킨다는 그런 주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인권을 연계시킨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연계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동일선상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계를 시킨다는 입장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여태까지 한 11조 원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따져보면 북한 주민들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쌀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 6천억 원 정도의 미사일 71발을 쏘면서 북한 주민들이 50일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핵무기 개발에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가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자하다 보니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영유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핵무기 개발에 투자됐던 재원을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핵화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인권이 연결된다는 측면은 이렇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자연스럽게 상승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북한 인권과 비핵화 연계시킬 때의 어떤 토론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전략을 짜시면 정부의 정책도 효과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이죠. 그런 거를 충분히 뒷받침해서 아마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계라는 것은 동일선상이 아닌 비핵화에 따른 인권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사실 이런 토론 대회나 진행을 하다 보면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잘 끌어오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논거를 활용할 때에도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비핵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는 팀 중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강조하고 나머지 하나가 됐을 때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좀 페이드아웃 시키는 그런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팩트 확인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할 때에는 그 정부 관계자가 지금 현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퇴임을 하고 나서 발언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좀 시차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나 이런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몇 월 며칠에 누가 이야기한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뭔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해석의 문제라던가 논란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서 내년도에 통일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더 큰 사업, 그리고 내년에 국민대학교에서 제10회 토론대회 할 때에도 유념하셔가지고 자료 활용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이 감개무량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쁨은 조금 제껴두고 말씀해주신 심사평을 들으니까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에서 사실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은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내일부터는 좀 더 사실 팩트 체크를 잘 하고 논리를 좀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꽤 대회가 처음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부터 오늘이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또 그 과정에서 토론을 위해서 준비를 했던 저희를 비롯해서 열심히 봐주신 심사위원분들이나 주변에서 다른 행정적인 절차를 업무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원래는 단순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저희들의 스스로를 반성을 하고, 또 현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좀 관심이 없었던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주관적인 의견만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척하는 어떤 기존의 현재 정치 관계에서나 사람 여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다소 반성하고 돌이켜 보면서 조금 더 열려있는 사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고민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주신 여기 대회 측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